그럼 여담은 요쯤 하고요. 이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툴 설치하고 세팅하는 과정까지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진짜 자바 문법, 기초적인 문법부터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하기 위해 상담을 하실 때 커리큘럼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략적으로 뭐 출력, 그다음 변수, 조건문, 반복문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클래스, 객체, 뭐 요 정도? 그래서 이제 객체의 심화적인 내용들 쭉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뭐 CLI, 뭐 미니 프로젝트 이런 거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런 순서로 우리는 공부를 시작해 나갈 거고요. 자, 출력문을 가장 먼저 배울 거예요. 출력문이라는 건 그냥 출력하는 문법입니다. 여기 뒤에 적혀있는 이 문들은 문법이에요. 문법. 그럼 변수는 문법이 아닌가요? 아니 얘도 문법인데 변수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얘는 그냥 변수라고만 불러요. 얘네들은 사용하는 문법이라면. 그래서 출력문, 우리 오늘 출력문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출력하는 문법. 자, 출력은 뭘까요, 그러면? 출력.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언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출력이 뭐예요? 라고 딱 물어보면은 머릿속으로 출력은 인쇄물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출력이에요. 다만 실제로 프린트를 출력하는 거는 어떠한 종이로 현물이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출력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출력입니다. 우리는 이 출력문을 사용하면 어떠한 실행 결과 혹은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출력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그런 거 확인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출력문을 해볼 거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얘도 출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 보고 있죠? 여러분들 각각 앞에 모니터도 있고요. 출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의 반대, 입력은 뭐겠어요? 키보드, 마우스. 우리가 컴퓨터적인 사고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은 키보드, 마우스와 모니터. 그 개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모니터로 출력될 무언가를 우리는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출력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는 문법이고요. 되게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문법인데 자, 출력문 자체는 되게 쉬워요. 뭐 별게 없어요. 특별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출력문을 써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세팅해놨던 이 툴을 사용해서 뭐 프로젝트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 안에 클래스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메인 메서드라는 것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다 공부하게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때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런 녀석들이 왜 필요했고 왜 우린 이것들을 만들어 왔는가를 어느 정도는 예상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과정은 출력문을 쓰기 전까지는 이해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따라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여기 영역, 여기 지금 공간이 좀 이만큼 존재하죠. 이게 뭐라고 써져 있기도 한데 자, 얘네 그냥 무시할 거고요. 이런 빈 공간 같은 거 한번 클릭하세요. 왼쪽 마우스 클릭으로 자, 클릭 한클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N 누를게요. N. 그럼 셀렉터 위자드라고 해서 이런 창이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들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얘 여는 거예요. 근데 얘 열 때 빈 공간 클릭하고 여세요.
이제 이유도 나중에 더 배우면 아시겠지만 내가 어딘가를 클릭하고서 컨트롤 N을 누르면 여기에다가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초반에는 가장 바깥에 빈 공간을 클릭하고 만들면 다 해결이 돼요. 아닌 경우들은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자, 여기다가 자바 프로젝트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자바 프로젝트 두 가지가 나왔는데 위에 있는 거 얘로 선택을 할 거예요. 클릭 한번 하시고 넥스트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네임에는 어떤 이름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한글 이름은 쓰지 마시고요. 대문자, 소문자 별로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소문자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넣어주겠습니다. 저를 똑같이 안 따라 하셔도 괜찮고요. 얘는 선택되어 있던 녀석인데 그냥 두시면 돼요. 따로 뭐 건드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볼 겁니다. 여기 지금 자동으로 자바 SE21 들어가 있는데 이거 그냥 두고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제 분명히 자바를 1.8을 설치했는데 얘를 눌러보면은 자바 SE라고 해서 버전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죠. 이거는 STS라는 툴을 설치하면서 딸려온 자바들이에요. 내장되어 있는 자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1.8을 쓰겠다라고 골라도 내장 자바를 먼저 컨택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자바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어제 여기다가 자바 명령어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압축 풀었죠. 이거 쓰려면 자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바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1.8 그냥 선택해 주겠습니다. 사실 상관은 없지만 큰 상관은 없지만 선택. 자, 그러면 이걸 21 상태로 둔 거랑 1.8로 둔 거랑 차이가 이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얘만 다르거든요. 21인 상태에서는 얘네가 누를 수 있는 요소가 됐고요. 눌려져 있어요. 근데 1.8로 바꾸면 얘네들이 아예 비활성화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1.8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은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나는 자바 고버전을 좀 더 쓰고 싶어. 1.8 옛날 거니까 더 고버전 쓸래. 해서 아마 9인가 10부터 얘네가 활성화가 될 텐데 1.8 바로 위부터는 활성화가 되는데 만약에 고버전을 쓰겠다라고 하면 절대로 얘네들을 활성화시키지 마세요. 체크를 꼭 해제하세요. 이렇게 없애주세요. 그리고 나서 만드셔야 돼요. 얘네가 체크가 된 채로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기본적인 단계에서 저를 따라서 뭔가 실행을 할 때 얘네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고버전을 쓸 거면 얘네 꼭 체크 해제하시고 1.8을 쓸 거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럼 얘까지 선택을 하고 넥스트 눌러줄 겁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넥스트 누르면 되는데 넥스트가 없죠? 피니쉬가 있으니까 피니쉬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하나가 생겨났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두시고 저만 보여드리면 만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Create a Java Project라고 하는 녀석도 있어요. 이거 눌러도 방금 전에 우리가 한 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가 비어야만 나타나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면 뭐 하나라도 만들면 이거 못 누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이걸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어차피 다 이걸로 해야 돼요, 나중에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볼게요. 자, 만들어진 녀석을 더블 클릭으로 열어보면 자바 이그잼이라고 만들어진 녀석 아래에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적혀 있고 이 옆에 자바 SE 1.8 나와 있고요. SRC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JRE를 제가 자바 런타임 인바이런먼트라고 해서 자바 실행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그 녀석들이 들어 있어요.
내가 자바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여기 안에 열어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되게 뭐가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 자바를 사용하다 보면 여기 있는 것들 써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 쓴다는 개념이 실제로 써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그때는 제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당장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여의치 않아도 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녀석인데 간혹 가다가 얘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얘가 제대로 인식이 안 돼서. 혹여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얘를 보고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에러가 있는 상황, 아니면 얘만 보면 돼요. 얘만. 내가 지금 자바 1.8, JDK 1.8 쓸 거야 라고 선택했죠. 그리고 여기에 1.8이 잘 들어가 있죠. 이래야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프로젝트 만들 때는 얘를 선택했는데 여기가 1.8이 아니라 뭐 다른 버전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러면 얘는 논에, 그 다음에 이제 src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src는 뭐냐면 소스 폴더의 약자예요. 소스, 그냥 소스입니다. 소스 코드라고 하죠. 우리가 그 소스 코드를 저장하는 폴더를 우리가 다 src라고 표현을 해요. 앞으로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도 생길 건데 지금 저랑 하는 이 자바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시다 보면 한 프로젝트, 한 폴더 내에 src가 똑같이 생긴 게 한 여러 개 존재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src는 소스 폴더다. 그래서 요 안에, 이 폴더 안에 실제로 우리가 작성하는 어떠한 소스 코드들을 저장을 해야 된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 자바 이그잼이라고 하는 이 메인 폴더, 가장 큰 폴더죠. 이거 애초에 모양도 지금 폴더 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애초에 자바 프로젝트라고 검색해서 만들었죠. 이런 걸 다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젝트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작성하는 자바 코드, 그 녀석들의 가장 큰 묶음이에요. 가장 큰 묶음. 쉽게 그냥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작성한 자바 코드들을 보관하는 폴더. 실제로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에 우리가 지정해놨던 이 작업 공간에 가보면 이제 이런 폴더가 생겨나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컴퓨터에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내 작업 공간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뭔가 더 만들어서, 코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으면 여기에도 똑같이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작업 공간 열었을 때 이 녀석들을 다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관이 되는 프로젝트다. 크게는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크게 신경 쓸 부분들은 아니긴 해요. 자, 그러면 이 src를 한번 클릭을 한 뒤에 여기 입체적으로 그 색깔을 입혀준 뒤에 클릭해서 컨트롤 N 또 누를 거고요. 클래스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바 클래스를 만드는 어떠한 창이 떴는데, 자, 이 클래스를 만들 때부터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을 지을 때 첫 글자를 무조건 대문자로 넣어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짓겠다라고 하면은 얘가 뭐라고 해요. 노란색 전구를 띄우면서 이거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거는 규칙이에요. 안 지킨다고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무조건 지키세요. 이유는 나중에 우리 클래스 배울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제가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을 거고요. 메인인데 첫 글자 대문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패키지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얘를 없앨 거예요. 이거 없애면 여기서 또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일단 강행하겠습니다. 여기 없앴어요. 이거 지금 당장 이거 있으면 여러분들 더 헷갈려져서 이거 없애고 갈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따라 했다면 finish 눌러주시고,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서 나올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src 밑에 디폴트 패키지라고 해서 어떠한 그 종이 상자 같은 느낌의 녀석이 하나 있고, 그 아래에 서류 같이 생겨가지고 A4 용지 같이 생겨가지고 main.java라고 만들어졌는데, 이게 프로젝트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자바 코드를 묶어놓은 가장 큰 범위의 덩어리라고 보면은, 그 안쪽에 소스 폴더라는 녀석이 실제로 소스 코드들을 다 묶고 있는 거고요. 그 안쪽에 패키지라고 하는 또 작은 분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키지 안에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들이 존재를 하면 얘가 실제로 소스 코드들이 되는 겁니다. 클래스가 이렇게. 우리는 main.java라고 하는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낸 거고, 그 녀석이 main.java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건데, 큰 개념은 나중에. 자, 여기서 이 퍼블릭 클래스 메인 중괄호 중괄호 열리고 중괄호 닫히고, 그 사이에 마우스 커서 클릭 한번 해준 다음에 소문자로 메인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를 겁니다. 소문자로 메인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그러면 이렇게 나오셨나요? 얘가 떠야 돼요. 만약에 얘가 저는 안 뜨는데요,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스크롤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없는데요, 그러면 얘를 지웠다가 다시 입력하면 웬만하면 다 나와요. 자, 이 컨트롤 스페이스는 앞으로 여러분들 엄청 사용하게 될 자동 완성 기능이고요. 자동 완성을 할 때 내가 입력해야 될 부분은 약자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앞부분, 내가 필요한 총 글자의 앞부분을 입력하면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름 가지고 쳤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선택해서 엔터 쳐주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떠한 코드가 좀 쓰여졌어요. 자, 근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코드는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은 코드예요. 왜 문제가 많냐면 이게 맞아요. 이건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예요. 실행은 되거든요. 코드가 실행됐을 때 컴퓨터가 알아먹는 거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건 명확히 틀린 거고 이게 맞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뭔가 들여쓰기 같은 게 되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 이 들여쓰기를 편집증 환자처럼 지켜야 됩니다. 심각하게 주의를 해서 지켜야 돼요. 그럼 들여쓰기는 어떻게 해요? 자, 쉬운 방법은 중괄호가 한번 열린다. 그러면 이 중괄호가 닫히기 전에 나오는 코드들은 일단 한번 들여쓰기 하는 거예요. 근데 중괄호가 열렸는데 중괄호가 또 열려요. 중괄호 한 번당 들여쓰기 한 번. 그럼 두 번째 이 중괄호 열린 거, 이 안쪽에 들어갈 코드에는 들여쓰기가 총 몇 번? 한 번 더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거 중괄호가 끝났죠. 닫혔죠. 그럼 만약에 자, 상황을 한번 이렇게 놔볼게요. 여기에다가 뭔가를 써야 된다. 그럼 들여쓰기 몇 번? 이만큼을 한 번이라고 보는 겁니다. 들여쓰기 몇 번? 한 번. 여기다가 코드를 넣을 때는 몇 번? 두 번. 여기다가 넣을 때는 한 번. 얘는 끝났으니까. 끝나고 나왔으니까. 한 번, 두 번, 한 번. 이 차이를 잘 느끼셔야 돼요. 여기는 쉬운데 여기가 갑자기 좀 당황스러웠죠? 여기는 중괄호 열렸고 열렸지만 닫히고 나서예요. 그래서 나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가 한 겹이에요. 한 겹. 여기 안쪽은 두 겹인데 여기는 한 겹이죠. 그러면 한 번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중괄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초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들여쓰기 정말로 진지하게 잘 지켜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이 구성, 프로젝트 만들고 클래스라는 거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소문자 메인 입력해서 뭔가 만들어낸 이 과정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코드 작성을 못하고요. 코드 실행도 당연히 못해요. 이 상태가 되어야 최소한의 코드를 쓸 준비가 끝난 거예요. 프로젝트, 클래스, 메인 메서드 이렇게.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녀석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진짜로 출력문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다뤄볼 건데, 지금은 그냥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직 뭐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출력문 할 거다라고만 했는데, 제가 이 코드를 실행할 겁니다. 이 코드를 실행을 딱 하면 여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 텐데,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문법 아시는구나. 그죠? 네. 처음 이제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또 근데 유추가 가능해요.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뭔진 몰라도, 이 녀석이 뭔진 몰라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자,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잘 나옵니다. 이게 출력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system.out.println 이런 거를 우리가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이렇게 안 쳐요. 쳐도 되지만 이렇게 안 칩니다. 저도 처음에 보여드릴 때 이거 만들 때 이거 쓸 때 안 쳤어요. 어떻게 하냐면 SYSO U까지만 쳐요. 저는 SYSOU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면 얘가 나와요. 이렇게. 자바에서 개발을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SYSOU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이 안쪽에 쌍따옴표로 감싸진 어떠한 이런 것들을 넣어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만큼이 콘솔에 출력되어 나오겠구나. 실행을 하면 이게 출력문의 시작이자 거의 끝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되게 쉽죠? 자, 그럼 이제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일단은 내가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별표가 뜨면서 얘를 저장을 해야만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린 저장을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이 돼요. 컨트롤 S는 윈도우에서 애지간한 프로그램들 다 저장 단축키잖아요. 한글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엔간한 것들은 다 컨트롤 S가 저장인데 얘도 똑같습니다. 컨트롤 S 저장. 그리고 나면 이제 F11을 눌러서 실행을 할 수 있는데 F11을 눌렀을 때 실행이 지금 되세요? 안 되죠? 그럼 맨 첫 번째, 지금 첫 번째만 컨트롤 F11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때처럼 여기 조그마한 거 하나 떠가지고 자바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 밑에 뭐 하나 이런 식으로 떴죠? 이거 나왔나요? 자바 어플리케이션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OK인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일단 한 번씩 다 실행을 해 보시고 제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볼게요. 자, 지금 다들 잘 따라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작성하는 이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컨트롤 F11과 그냥 F11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나오는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실제로 코드가 출력되어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 녀석들은 다 동일하게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에러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르게 처리가 돼요. 이거는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출력 영어로도 출력해 보시고 한글로도 출력해 보고 했을 때 둘 다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초반에 인코딩 설정했던 거 제대로 안 하면 한글 출력의 결과가 한글로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한글 출력 결과도 한번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 분명히 화면에는 영어도 많이 쓰여 있고요. 출력문이라고 하는 한글도 쓰여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코드도 쓰여져 있는데, 출력문이라고 했던 이런 코드도 쓰여 있는데, 이 중에서 뭐만 나왔어요? 쌍따옴표 안에 있는 얘네만 나왔죠. 그러면 얘네들, 그리고 이런 글자들, 얘네들은 결과로, 출력되는 결과로 인식이 안 된 거네요. 그쵸? 자, 우리가 출력하겠다 라고 출력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콘솔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저 지금 실행한 건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출력문을 써야만 그 출력의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보면 얘는 분명히 출력문이 쓰여 있는데 색깔이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안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우리는 다 주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석. 주석은 뭐냐? 코드로 실제로 읽히지 않고 그냥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석에는 어떤 걸 입력을 해놔도 얘는 코드로 안 읽혀요. 그래서 이 녀석을 활용하면 내가 작성한 이 코드에 대한 설명 같은 걸 적어줄 수도 있고 협업하는 사람한테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걸 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할 때 잘 모르겠던 개념들을 정리해서 주석을 달아 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주석이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와 영어 출력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실행을 딱 하면은 안녕하세요가 먼저 나오고 얘가 그 다음에 나와요. 또 해도 안 바뀌어요. 계속 여러 번 해도 이 순서는 바뀌질 않아요. 그쵸? 그러면 왜 얘가 먼저 나와요? 위에 있어서? 얘가 더 아래에 있어서? 메인이랑 가까워서?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코드는 일단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면서 실행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순이에요. 물론 이 흐름을 뒤집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쓰여진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 그래서 얘가 위에 있어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이만큼의 코드가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건데 얘가 실행이 되면 얘를 먼저 해야 돼요. 위에 있으니까. 이 라인 넘버가 낮은 녀석이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뭘 많이 많이 쓴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써놓는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는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 위에서 아래로 이 순서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공백은 여기는 인식되지 않아요. 얘네가 안녕하세요 위를 출력하고 나서 안녕하세요 위가 출력될 때 줄을 바꿔서 출력하는 이유는 이렇게 줄 바꿈이 실제로 한 줄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이 줄 바꿈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게 줄을 바꿔서 출력한 이유는 이 출력문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프린트 ln이라는 출력문 자체가 이렇게 출력을 하고 나면 줄바꿈한다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녀석은 이미 줄바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줄바꿈된 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줄바꿈이 안녕하세요 1을 출력을 했죠. 그게 얘가 하는 일이거든요. 얘를 하고 나면 이 여기에 있어야 될 이 커서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까지가 얘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가 실행이 되면 안녕하세요 1을 찍고 또 여기 있던 커서를 이쪽으로 들고 오는 것까지가 얘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println의 기능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줄을 바꾸는 겁니다. 자, 당연히 줄을 출력을 하고 나서 줄을 안 바꾸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출력을 하고 나서 줄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1을 찍고 안녕하세요 2가 그냥 이어붙어서 찍히는 겁니다. 줄을 바꾸라는 얘기가 없는 녀석이니까. 안녕하세요 2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얘가 찍힐 때 줄을 바꾼 이유는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커서를 여기까지 옮기는 거였으니까. 그럼 지금 출력문 두 가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println과 그냥 print.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print는. 얘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실제로도 쓰는 경우가 진짜 없어요. 왜냐면 이거 말고 얘를 쓰기 때문이에요. println 아니면 printf를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print는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printf는 그냥 print랑 사실상 똑같아 보여요. 지금 일어나는 결과는 똑같아 보이는데 얘는 추가적인 능력치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 추가적인 능력치는 여러분들이 변수라는 개념을 좀 익히셔야 실제로 좀 적용이 가능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조금 더 뒤에 한번 겪어보도록 하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println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println. 근데 나중에 이제 printf도 사용하는 게 익숙해지고 이러면 상황에 따라 본인이 편한 거 이렇게 골라서 쓰시면 된다. 이게 출력문입니다. 자, 근데 이 printf는 println과 다르게 줄바꿈을 안 하는 녀석이니까 이제 한 줄로 다 나올 텐데 이 녀석을 printf를 쓰면서 줄을 바꾸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역/n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얘는 계획 문자인데 이 역/n이 들어가면 쌍따옴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문자로 찍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찍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얘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계획 문자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간 부분에서 그냥 줄을 바꿔요. 그러면 첫 번째 안녕하세요 이후에 얘가 나왔으니까 줄을 바꿉니다. 줄을 바꾼다는 건 커서를 밑으로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려간 커서에서 안녕하세요가 또 찍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는 줄 바꾸란 얘기가 없으니까 붙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역/n을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줄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println을 써야만 줄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println 가지고는 역/n을 못 쓰나요? 아닙니다.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얘를 쓴다면 줄을 두 번 바꾸겠죠. 이게 근데 티가 안 나네요. 이거를 뺍시다.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를 찍고 나서 println은 애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여기 있는 커서를 여기까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동하기 전에 역/n 때문에 이미 한번 이걸 했어요. 그래서 커서가 지금 여기 있는데 본인이 가진 원래 능력치대로 줄을 바꾸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럼 커서를 여기 있던 애를 여기로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두 번 바꾼 겁니다. 지금 한 번, 두 번 이렇게 역/n 이라고 하는 이 녀석.
생긴 게 ln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ln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줄바꿈을 해준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바의 출력문이었습니다. 어렵나요?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그냥 이 프린트 ln이든 프린트 f든 단축키를 사용해서 입력한 뒤에 이 안에다가 쌍따옴표 넣고 어떠한 값을 넣으면 그냥 찍혀 나온다. 이게 출력문이에요. 다만 이거는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자, 얘는 1, 2, 3, 1, 2, 3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찍혀 나온 1, 2, 3과 이렇게 찍혀 나오는 1, 2, 3은 완전히 다른 녀석이에요. 얘는 쌍따옴표 안에 갇혀 있고요. 얘는 그런 게 없죠. 실제로 자바에서는 이 두 차이가 정말 엄청 크고요. 이 두 차이 때문에 아예 할 수 있는 게 달라져요. 얘는 문자고요. 얘는 숫자입니다. 자바는 데이터의 타입, 숫자인지 문자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깐깐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사용하는 시점에 모두 다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이거 실행하면 얘는 ASD가 나오겠죠. 우리가 봤던 그거 그대로니까. 이 녀석은 딱 봐도 지금 빨간색 밑줄 그어졌고요. 얘 빨간색 됐고요. 여기 빨간색 전구 떴고요. 빨간색 네모가 2개 떴고요. 여기도 다 빨개졌어요. 지금 X 뜨면서 누가 봐도 지금 문제 있다라고 하고 있죠. 실제로 자바는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상의 에러가 발생을 하면 실행을 못하게 막아요. 실행이 안 되게끔 막습니다. 얘를 실행을 한다고 F12를 눌러보면 이거 지금 네 워크스페이스, 네 작업 공간 안에 문제가 있어, 에러가 있어. 근데 그럼에도 이거 실행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Confirm Perspective Switch라고 하는 녀석이 나올 텐데 이거는 그냥 No 누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디버그 모드를 사용해서 툴에 약간의 변화를 줄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디버그 모드로 가면 더 힘들어지니까 이런 거 떴다. Confirm Perspective Switch라고 하는 거 떴다. 그럼 No 하시면 돼요. No. 만약에 스위치를 눌렀다면 돌아오는 방법은 알려드리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No. 그러면 여기에 디버그라고 해서 뭔가 하나가 생겨났고요. 이 벌레 모양이. 그리고 여기에서 왜 뭐 지금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애초에 실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의 에러도 많이 있을 거고요. 실행은 됐는데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건데 그 혹시 여러분들 학원 딱 도착하시면 로비 들어가기 전에 자동문 앞에 있는 그 팻말 보셨나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보드판 보신 분 있어요? 거기 첫 줄에 뭐 이달의 코딩 팁, 금주의 코딩 팁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에러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 에러를 잘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게 써져 있어요. 그거는 진짜 무조건 맞는 말이고 절대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에러를 정말 많이 볼 텐데 에러가 뜨면 그냥 막 당황하거나 왜 에러지? 하고 코드를 보거나 하지 말고 에러를 봐야 돼요. 이 에러를 봐야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에러가 떴어? 그러면 얘를 보는 겁니다. 여기 나온 거 뭐래요? 막 뭐라고 막 써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랑 여기를 좀 보는 거예요. 에러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이 에러가 여기서 발생을 했다라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 6번째 줄에 에러가 발생을 했고 그 에러가 발생한 에러 원인은
ASD라고 하는 이 녀석은 cannot be resolved to a variable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얘는 ASD라고 하는 이 녀석을 변수로 해결할 수 없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러 이런 것들 완벽하게 번역을 하거나 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뉘앙스 정도만 판단하시면 돼요.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난 뉘앙스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복사해서 이 내용 복사해서 구글로 가세요. 여기 와서 저 복사한 걸 구글에 치는 게 아니라 번역기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컨트롤 C 복사가 안 될 거라 되나? 됐네요. ASD를 변수로 확인할 수 없음. 이렇게 뉘앙스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뉘앙스를 판단했으니까 아 얘를 변수로 확인할 수 없어? 그럼 얘가 지금 변수로 존재하지 않나 보네. 그럼 난 이걸 변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뉘앙스를 파악했음에도 모르겠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치는 거죠.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변수를 안 배웠으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 상황이 생기면 자바는 뭐라고 한다. 그리고 그 에러를 우리는 봐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 보신 이 과정들은 F11을 눌렀을 때 제가 컨트롤 F11을 누르면 아까처럼 프로시드 이런 게 나오는데 강행할 거야? 강행할게.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그냥 에러 상황을 알려줘요. 실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디버그 모드를 통해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냥 콘솔에 직접적으로 에러를 띄워버리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걸로 쓰세요. 내용은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안 됐던 이유는 에러가 알려주는 것처럼 이 ASD라고 하는 녀석이 변수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변수를 배우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지금은 숫자는 그냥 써지는데 문자는 그냥 안 써지는구나. 그러면 이 문자를 쓰기 위해서는 쌍따옴표가 필요하구나. 일단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게 이제 출력문 그리고 에러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출력문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쓰면서 출력문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변수. 여기다가 정리를 할까요? 자, 변수는 일단 변할 수 있는 수예요. 그래서 변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런 영단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 이걸 꼭 알아야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에러를 보면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사용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좀 대략적으로라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에러를 판단하거나 처리할 때 좀 더 용이하니까 같이 알려드리는 거고. 변수 변할 수 있는 수입니다. 근데 뭐가 변해요? 값이 변해요. 상황에 따라 값이 변할 수 있어요. 이거를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변수라는 녀석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면 예전에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텐데 미지수 생각하면 편해요. 미지수. 1차 방정식에서 뭐 미지수 x 같은 거 따져보면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옛날에 뭐 초등수학, 중등수학 이쯤에서 아마 얘기가 나왔었던 녀석일 텐데 요즘에는 더 빨리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x 뭡니까? 5죠. 이거 x 왜 5예요? 네, 2 플러스 3을 보통 이제 정석적으로 얘기를 하면 2 플러스 3이 우변으로 이항되면서 본인의 기호 부호가 바뀌고 그럼 8 마이너스 3이 되고 이 연산의 결과는 5고 이래서 이제 x는 5.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석 해설이고 사실 뭐 이거 말고도
그냥 좌변과 우변에 둘 다 마이너스 30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x가 5라는 사실을 우리는 되게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게 변수랑 거의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진 않고 거의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x 값을 우리가 구하고 나면 이것도 풀 수 있잖아요. 이 문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도 풀 수 있죠. 이거 마지막 물음표 이거 뭡니까? 11이잖아요.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변수라는 개념 자체가. 자, 자바에서의 변수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좀 필요한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앞뒤로 이런 게 좀 붙어야 됩니다. 이것 빼고는 다 똑같죠. 이만큼이 지금 동일하니까. 그리고 이 변수라는 개념이 미지수가 사용되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얘가 8인 것도 맞아요. 이런 것도 유사해요. 상당히. 그래서 미지수라는 예시를 좀 보여드린 건데 자, 얘는 이 int라고 하는 녀석은 인티저라고 하는 영단어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 인티저는 뜻이 뭐냐면 정수예요. 정수. 자바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종류, 숫자냐 문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정수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수라고 하는 인티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int 이 녀석은 이 정수 타입으로 우리가 x라고 하는 이름, 얘는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 x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요. 그 x라는 변수한테 5라는 값을 준 겁니다. 그게 지금 이 한 줄이 가진 의미예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한 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변수가 완전히 익숙해져서 변수에 대해서 고민을 아예 할 필요가 없다라는 숙련도가 쌓이는 시점 전까지는 변수를 만들거나 하는 한 줄을 보면 이런 코드를 보면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수형이라고만 들어갈 수 있는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이라는 제약 이런 조건은 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바뀌면 여기도 바뀌어야죠.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적인 변수를 만들고 값을 넣어주는 과정인데 여기서 디테일들 좀 잡아볼 겁니다. int x라고 하는 이만큼은 변수 선언부예요. 선언. 그리고 x는 5라고 적혀있던 이 부분이 변수 초기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한 줄은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한 번에 했을 뿐이에요. 나눠서도 할 수 있어요. 선언, 초기화 이렇게. 자, 선언이라고 하는 건 나 지금부터 x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쓸 거야 라고 공표한 거예요. 그게 변수 선언입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변수가 만들어져요. 이걸 하지 않으면 변수는 생성되지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번에 할 때도 이 과정이 없으면 변수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변수를 만들기 위한 방법. 초기화라고 하는 거는 초기의 값을 지정하는 걸 초기화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초기화, 클리어 초기화를 생각을 하시면 이제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그 초기화랑은 살짝 다른 게 초기 값을 지정하는 작업이 초기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initialize라고 표현을 하고요. 선언은 declare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선언과 초기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O라는 값을 제가 넣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가지고 x는 5다 라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최대한 이 말을 조심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는 얘는 이퀄 마크죠. 수학에서 x는 5라고 읽을 수 있었던 건 이게 이퀄 마크, 좌변과 우변이 같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어서 그래요. 근데 자바는 얘가 좌변과 우변이 같다가 아니에요. 이게 좌변과 우변이 같다예요. 의미가 아예 달라요. 그러면 이퀄 마크 하나짜리 얘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얘는 대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입, 값을 집어 넣겠다죠. 그래서 제가 넣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최대한 이 표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걸 제대로 지금 잡아놔야만 나중에 객체를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확실히 확립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객체 때 흔들립니다.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값을 넣겠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보고서 x를 실제로 값으로서 활용하는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거 x는 5니까 값은 8이겠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최대한 제가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x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는 8이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한 문장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넣겠다 말고 사실 넣겠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하나의 공간. 변수는 무조건 하나의 공간이라서 단 하나의 값밖에 가지지 못해요. 자, 이렇게 하면 x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5라는 값을 넣었죠. 그리고 이 x라는 변수를 우리는 쉽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면 지금 이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에서 변수 초기화에 해당되는 녀석 아닌가요? 그쵸? 똑같이 생겼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x라는 공간에 지금 3이라는 값을 넣겠다의 의미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코드와 이 코드가 둘 다 실행된 이후에 이 자리에서의 x의 값은 얼마예요? 3이겠죠. 이게 5라고 하는 이 값은 이 코드가 실행될 당시에 x라는 변수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안에 5라는 값을 넣어준 거예요. 이 과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x는 3, x한테 3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일어나면 기존에 있던 이 5라는 값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면 오직 단 하나의 값밖에 못 가지니까. 공간이 하나니까. 그래서 얘 없어지고 3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시점에서의 x는 3입니다. 이게 하나의 공간이라는 개념인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건 어떨까요? 제가 주석을 걸어서 일부러 어떤 결과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주석 풀면 여기서 이 시점에서의 x의 값은 얼마? 네,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빨간색 에러가 나버리거든요. 아예 문법상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안 되냐면 변수는 이거 이제 변수의 특징 같은 건데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공간 내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 수 없다. 자, 같은 공간 내에서는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추가로 선언할 수 없어요. 변수 이름은 그럼 고유값이 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 내에서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얘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또 알아야 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무시할 거고요.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반복적으로 선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일단은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를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 더 만들려고 하니까, 선언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뭐라고 안 했어요? 얘는 선언을 새로 한 게 아니니까. 선언은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는 게 있어야 선언이에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변수 이름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이제 변수의 값 재할당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값을 재할당했다. 그러니까 이 x라는 변수,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x라는 녀석을 재활용한 거예요. 여기서 x 변수 만들어서 5라는 값을 넣어놨던 이 공간 자체, 이 녀석을 여기서는 재활용했다. 그리고 그 재활용된 공간에다가 3을 넣겠다라고 했으니 기존에 있던 값은 사라졌다. 이런 과정, 이게 재할당이다. 값을 다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할당, 재할당, 이런 단어는 사실 뭐 아시면 당연히 좋은 얘기지만 몰라도 괜찮은 얘기라서 그냥 듣고 알겠으면 모르겠으면 하시면 돼요. 자, 할당, 얘는 자바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만들어내면요, 우리 컴퓨터의 메모리라고 하는 램이죠. 램, 하드웨어적으로 램 그 직사각형 기다란 모양으로 꽂혀있는 그 녀석에 실제로 특정 주소값들로 할당을 받아요. 변수가 만들어지면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 이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시점에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할당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수를 써요. 쓰다가 변수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때 이 할당된 공간을 다시 돌려줘요. 이 램 스스로한테. 이래서 얘는 할당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의미의 단어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해보면은 이제 주소값을 할당을 받습니다. 주소값. 얘네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주소값. 그래서 재할당이라고 하는 건 이 주소값을 다시 받겠다라고 해서 재할당이에요. 이런 단어가 쓰이는 건데 이거는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같은 거나 C 언어를 사용해서 인베디드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이런 것들도 잘 알긴 알아야 돼요. 왜냐면 걔네들 C 언어는 실제로 이 메모리 영역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개발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거든요. 실제로 개발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 근데 자바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JVM이라고 하는 녀석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우리는 신경도 안 써도 돼요. 되게 편해요. 대신에 얘가 더럽게 무거워요. 그래서 똑같은 걸 자바로 만들고 C로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면 C로 만든 게 훨씬 빨라요. 실행 속도가. 자바가 더 무거우니까. 그럼에도 편리한 건 있다. 이 정도. 잘 모르셔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변수에 대한 얘기를 좀 가볍게 해봤고요.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쉬는 시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